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러시아 방문에 나섰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 도착했고 북한은 대대적인 성과를 거뒀다면서 자화자찬하고 나섰습니다. 네,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영향력을 과시했다며 치켜세우기도 했는데요. 이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을 담은 기록 영화도 발빠르게 만들어 방영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데요. 김세로 기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평양 출발부터 도착까지 9박 10일 일정으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저녁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전용 열차에서 내린 김 위원장을 도열한 당 간부들과 북한 주민들이 격정적으로 환영합니다. 북한은 김정은의 평양 도착 하루 만에 기록 영화를 신속히 만들어 방영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일본, 언론 보도를 잇따라 편집해 전 세계가 북러 정상회담에 이목을 집중했다며 아전인수식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에 대한 역사적인 방문 소식은 거대한 진폭으로 행성을 휘감으며 충족적인 메아리를 일으켰습니다. 전 세계를 진감시키고 북한의 위상을 높였다고 자화자찬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정치 흐름을 주도하시며 국가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을 비상히 강화하시고 북러 정상회담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우려가 많았었는데 북한의 해석은 전혀 다르군요. 네, 총 90분 분량의 기록 영화는 김정은의 출발부터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과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투기를 만드는 유리 가가린 공장과 크네비치 군비행장, 태평양 함대 방문 등 방러 일정을 순서대로 소개했는데요. 북한은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두 나라의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조로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은 사변적 계기로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 또 북러 친선 강화 발전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대외혁명 활동을 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의 기록 영화 방영, 북한 당국이 강조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겠죠. 네, 기록 영화는 김정은과 푸틴의 친근함을 강조하는 듯한 장면을 비중 있게 편집했는데요. 먼저 도착해 김정은을 기다리는 푸틴의 모습과 함께 우주기지를 둘러보고 회담하는 장면 등에 15분을 할애했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자신의 전용차를 보여주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 푸틴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앞서 걷고 푸틴 대통령이 뒤따르는 모습과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푸틴 대통령이 경청하는 장면도 편집해서 보여줬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러시아와 대등한 관계이면서 선도하는 역할도 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과의 대등한 관계, 국가 간에 있어도 대등한 관계, 그거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세계적인 지도자를 부각시켰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 위원장은 평양 도착 다음 날 정치국 회의를 열고 러시아와의 쌍무 관계를 활성화하고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는 장면에선 현대자동차의 승합차가 화면에 나왔는데요. 러시아 측 수행원이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긴 하지만 그동안 우리 기업의 상표나 로고를 철저히 가려왔던 북한이 기록 영화에서 로고를 그대로 노출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대부분 군사 분야와 관련된 일정으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한반도 주변 정세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전망,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연구위원을 초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둘러본 곳을 보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부터 전투기 생산 공장과 태평양 함대 기지까지 군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종의 군사협력 시찰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북러 양국이 이런 행보를 노골적으로 공개한 의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러시아 역사상 단 한 번도 이 우주 발사기지에서 정상급 수준의 이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우주 강국의 심장과도 같은 이 발사장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자리를 상봉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또 그만큼 이번 바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는 앞으로 북러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양국 정상의 그런 의지가 실려 있다고 보고요. 정리해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걸음은 ICBM 그리고 공중자산, SLBM과 같은 러시아판 삼축 재기를 다 확인을 한 것이고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방력 5대 국방 과업 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 확인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북러 간의 인공위성 개발을 시작으로 북한이 추구하고자 하는 북핵 미사일 고도화를 위해서 러시아로부터 전향적으로 군사기술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반영이 돼 있다고 평가합니다. 외교부는 주한 러시아 대사를 초치해서 북러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죠.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주장은 근거 없는 추측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실제는 어떤 논의가 있었을 걸로 보십니까? 북러 간의 무기 거래는 근거가 없는 그런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구체적인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은 러시아의 특별 군사작전에 관여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요. 북한이 만약에 재래식 무기와 탄약을 러시아에 이렇게 공급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 지속 능력, 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군사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노동력 파견도 아마 논의가 됐을 거다 이런 추정들이 있잖아요. 네, 노동력 파견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데 최소 100만 명 이상의 청장년층들이 특별 군사작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고 그만큼 산업 공간에 있어야 될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받게 된다면 러시아 경제 회복에 있어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북측에 러시아는 북한 노동력 파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푸틴은 그 북러 군사기술 협력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틀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했었잖아요. Ничего никогда не нарушаем, 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ичего не собираемся нарушать. Но, конечно, будем искать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어떤 국제사회로부터의 추가적인 전방위적인 어떤 이런 제재를 고려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직 실질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의 일종의 동맹 및 우방국들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르메니아, 중앙아 5개국을 포함해서 이들 나라까지 세컨더리 보이콧이 적용되지 않도록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최대의 어떤 압박,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북러 관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됐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인 조로 설린 협조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역사적으로는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듯 싶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때로는 맺어오면서 여러 가지 굴곡과 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러시아 연방이 출범하면서 이제 한러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죠. 우리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더욱더 확대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북한에 대한 고립을 더 심화시키는 그런 성과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푸틴 대통령이 2000년대 대통령 당선이 되고 최초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북러 간의 과거에 끈끈했던 관계가 발전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고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이 상당 기간 국경을 통제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고 제재를 받는 극한의 상황에서 전략적 이익이 마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오래된 친구 그리고 잊혀진 동맹의 역사적인 맥락을 소환하면서 다시 끈끈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실제 러시아의 군사 기술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탑재될 경우 북핵 미사일 위협의 고도화가 보다 가속화되어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한반도에는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위협 인식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유엔 총회 계기의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책 공조에 나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눈에 띄는 밀착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의견이 분분합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법은 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크게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그리고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 간의 이 동맹을 어떤 기술 동맹 차원의 기술 동맹을 더욱더 좀 격상을 시켜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북중러 이 삼각 공조가 군사 블록화로 발전하지 않도록 중국의 어떤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한러 관계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고 또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한러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북한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동북아 정세가 우리 한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최소한의 소통 채널은 열어두고요. 또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러시아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을 우려하는 여러 이유 중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네,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바로 유엔 안보리인데요.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택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 일각에선 유엔 안보리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개혁이 가능한지 또 문제는 뭔지 김은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 세르게이 쇼이구 동지는 성의 어린 선물을 드렸습니다. 털모자를 쓰고 웃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주 비행사들의 사인이 담긴 사진부터 모형 비행기와 칼, 털모자까지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도중 받은 다양한 선물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매체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선물들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5개 공격용 자폭 드론과 1개의 정찰 드론, 그리고 방탄복을 선물한 겁니다. 선물이라 해도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위반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금수품의 직접 간접적인 제공을 금지하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모두 10개. 무기류의 수출입 통제부터 개인과 단체 이동 금지, 재산 동결, 정유 제품 공급량 감축, 농산물 수출 금지까지 범위도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이 결의안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한계도 존재합니다.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보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대북제재 결의를 지키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또 다른 결의안을 만드는 일뿐입니다. 국제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국내법하고 다른 것이 그걸 어겼을 때 제재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죠. 무역 거래 안 한다, 더 이상 화폐 거래 안 한다, 뭐 이런 정도 이외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대상이 될 때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가 통과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국가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쏠 때마다 안보리 회의를 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번번이 성과 없이 끝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 비롯됩니다. I'm deeply frustrated, as I know so many other member states are. It is also deplorable that the Security Council has remained silent, which even leads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sensitization to such dangerous developments unfolding in Northeast Asia. 지난해 4월부터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열흘 내에 유엔 총회를 열어 이유를 설명하게 만들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총회에 출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경우가 이제 2번 있었거든요. 의례적으로 이제 그렇다고 하는 거지. 그 누가 신경 쓰지 않죠. 말하자면 그들이 그런 입장을 빤하게 이제 주장을 할 거고. 그러나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처럼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워지면서 무용론도 제기됩니다. 지난 19일 뉴욕에서 열린 78차 유엔 총회. 상임이사국 정상 중엔 바이든 미국 대통령만 참석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불참은 어느 정도 예상됐었다 해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수넥 영국 총리까지 불참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개발도상국을 대표하는 인도의 모디 총리까지 불참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그 러시아가 유엔 상임이사국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유엔 자체의 무역령, 그 기능 이상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들이 생겨서 이전보다 훨씬 더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결과를 이번 총회에서 보고 있다라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안보리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The world has changed. Our institutions have not. We cannot effectively address problems as they are. 안보리 개혁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걸고 있는 건 미국입니다. 기존 5개국 외에 독일, 일본,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을 상임이사국에 추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기사도 잇따랐습니다. 상임이사국 수를 늘려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계산이란 분석입니다. We need to be able to break the gridlock that too often stymies progress and blocks consensus on the Council. We need more voices.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를 반대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독일을, 아르헨티나와 멕시코는 브라질의 진출을 강력 반대하는 등 국가 간 역학관계가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찬성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전쟁 범죄 같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국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거부권을 5년에서 10년에 걸쳐 없애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지만 이런 방안 모두 유엔 헌장을 바꿔야 하고 상임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세계가 지금 70년 전보다 바뀌었는데 이걸 안 바꾸는 게 이상한 거죠. 다 원하는데. 그리고 유엔에서 실제로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계속. 하나도 결론이 못 내고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러시아는 유엔 대북 제재 틀 안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협력에 나설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미국은 북러 간 무기 거래가 현실화되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거라 경고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등의 무기를 공급하는 미국이 러시아와 다른 나라의 협력을 위협하는 이중성은 이제 놀랍지도 않다며 반발했습니다. 평화 보장과 국제 질서 유지를 위해 설립된 유엔이 존재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는 속에서 정세는 한층 복잡해지고 갈등을 풀 방법을 찾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김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에선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동향이 포착됐는데요. 평양 한복판에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이 모자이크 벽화를 쪽무이 그림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런 벽화가 평양에 등장했다는 건 따져봐야 할 어떤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북한에서 모자이크 벽화는 동상과 비슷한 중요 정치 선전물인데요. 주로 우상화 도구로 활용돼 왔습니다. 1200도에서 구워낸 타일 등에다 그림을 그려붙이는 방법으로 만들어지는데 북한에선 2000년대 초부터 주로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을 담은 선전선동 목적의 모자이크 벽화를 곳곳에 설치해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에 김정은 위원장이 원생들에게 둘러싸인 채 웃고 있는 모습을 담은 모자이크 벽화가 설치됐습니다. 모자이크 벽화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네,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건 아니죠? 네, 김정은 모자이크 벽화가 처음 등장한 건 작년 10월 함경남도 연포 온실농장이었고요. 착공의 첫삽을 뜨셨던 장소의 흙을 담은 붉은 주머니와 올해도 함경북도 중평 온실농장과 묘양산 의료기기 공장에서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설치된 게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 평양 만경대 혁명학원의 벽화가 설치된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만경대 혁명학원은 북한이 이른바 혁명가 유자녀들을 위해 설립한 특수 교육기관으로 당과 정부, 군 간부를 배출하는 핵심 엘리트 교육기관이기도 합니다. 이런 곳에 모자이크 벽화를 세운 건 김정은이 이제 선대 지도자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선전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결속과 사상성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별통이 계속 북한에서 집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자이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앞으로도 북한 체제에서 또 그 이후 세대까지도 가장 중요한 체제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북한은 최근 어린 세대의 사상을 강조하고 반미 교육을 강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석구석 인민군대가 파병이 되어 이제 승리한 놈들의 나라를 작가로 만들 결심을
어린이들에게도 적대국에 대한 증오와 적개심을 주입하는 건 북한의 현 상황이 그만큼 불안정하고 동요를 우려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김세로 기자, 수고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이 정권 수립 기념일을 맞아 개최한 열병식에선 전략무기 대신 트랙터가 등장하고 방직공장 노동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기도 했죠. 오늘은 북한의 공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최근에 개최된 북한의 민간 무력 열병식, 트랙터와 노동자들이 등장했던 장면부터 보시죠. 네, 지난 9일 열린 열병식. 북한이 전면에 내세운 건 주력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 노농조기군 종대 감천 방직공 철회드립니다. 무기도 전략 무기가 아니라 트랙터나 트럭에 실은 재래식 무기가 주로 등장해서 통상의 열병식과는 다른 장면을 연출했죠. 민간 무력 위장 방사 포병 구분대입니다. 룡악산 샘물 등 경공업 공장 소속으로 보이는 트럭 컨테이너에 방사포가 장착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땅에 트랙터로 자동차 한 대도 무심히 보지 말라. 결전의 그날에는 보시는 것처럼 트랙터가 무기를 끌거나 트레일러에 노농적이군 병사들이 도열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예비군, 민방위가 주축이 된 민간 무력 열병식이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주목해서 봤던 것은 지금과 같은 위성이 거의 북한을 거의 다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민간 시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위협적인 요소를 좀 과시하려고 저런 행사를 기획한 것이 아닌가. 지금 또 한참 긴장된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좀 특징적으로 좀 느껴졌습니다. 트랙터가 퍼 끌고 갔는데 연기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서울에서 저렇게 연기 나는 트랙터면 당장 이제 들어서 버리 갔는데 그런 생각이 났고요. 북한이 항상 이제 군사 이론을 이야기할 때 현대전은 전선과 후방이 따로 없다. 후방도 지켜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군사건설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과시하는 것으로 보였고, 최근에 만든 트랙터인데 연기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연기 나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네, 저 열병식에 등장한 공장이 보면은 용악산 샘물 공장, 김정숙 방직 공장, 또 기업소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런 곳들이 이 북한 공업에서 중요한 공장들과 기업들인 거죠? 사실 저는 이제 대동강 맥주 공장이 좀 등장했으면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트랙터를 만든다든지 기계를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중화공업, 화학공장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북한에서는 중공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경공법은 이제 식품을 만드는 거, 천 짠다든지 필수품 만드는 건 경공업이라고 하죠. 북한이 시종일관하게 견제하고 있는 경제건설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게 기본 건설 원칙이고, 이런 그 원칙들이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장면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공업 발전 과정은 우리나라는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분단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북한은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중국식의 어떤 경공업 우선 발전 노선을 채택할 것인지, 또 소련식의 중공업 우선 중심으로 갈 것인지를 논쟁을 하게 되는데, 연안파들이 이제 숙청을 당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병진 노선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있고, 시기마다 국면마다 조금씩 강조되는 측면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 8차 당대 같은 경우에 경공업하고 농업 부분을 더 먼저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제공하는 데서 절대적인 몫을 차지하는 경공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향이 언급되었습니다.
네, 얼마 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때는 경공업 부장이 동행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집권 초부터 경공업을 상당히 강조해왔다고 합니다. 경공업 부분에서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명제품, 명상품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합니다. 북한 TV는 이런 흐름에 맞춰서 경공업 부문을 자주 소개하고 또 성과를 선전합니다. 옷이며 신발 같은 제품을 둘러보는 사람들. 지난 8월 열린 소비품 전시의 모습입니다. 200여 개 경공업 기업소가 참가해 식료품과 가정용품 39만 개가 선보였는데요. 성과를 낸 공장도 소개됐습니다. 요게 충족되게 제품을 생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데 중심을 두고 제품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빵과 과자의 모양도 개선하고 특산물인 오미자 단물, 달의 단물도 자연 맛이 그대로 나게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소유자들과 피복 생산단이 기술자 북한에서는 이런 전시회가 종종 열리고 북한 TV는 또 자주 소개합니다. 지난해 열린 여성옷 전시회. 전시회장에서는 경공업 혁명이라는 구호도 눈에 들어옵니다. 이런 전시회에서는 제품뿐만 아니라 포장 디자인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의 기여와 취미에 맞게 아주 잘 형상하고 잘 설계된 옷들이어서 마음에 퍽 들었습니다. 네,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김 위원장이 경공업을 강조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북한에서는 지금 크게 세 가지 구호가 정치적으로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다음이 인민대중제일주의, 그다음에 자력갱생 노선. 그중에 이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북한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 경제적인 어떤 향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와야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공업 부분에서의 생산 동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먹는 문제도 그렇고 입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경공업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90년대 이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은 경공업 생활 픽스는 그냥 만들어서 수량만 보장하는 게 아니라 질도 이제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계획과 시기에는 그냥 뭐 찌그러지던 뭐이던 숟가락 100개만 만들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 주민들이 시장에서 조금 비싸도 찌그러지지 않은 숟가락을 사야 되니까 요즘에 북한 노동당이 굉장히 강조하는 게 시장에서 팔리는 제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공업을 강조하는 건 이전과의 다른 점이 그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경공업을 강조하면서 특히 이 제품의 품질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최근에는 관련 법까지 개정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5일 조선중앙TV 보도입니다. 품질 감독법을 비롯한 민생 관련 법안들의 수정 보충 내용에 관한 문제를 심의하고 해당 정령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경공업 제품의 질 제고는 증산이자 절약, 애국이라고 강조하며 평양 창광 옷공장과 류원 신발공장 등 주요 경공업 공장들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품질 감독법, 이게 경공업을 강조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듯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평양에 지금 슈퍼마켓이나 백화점에 가면 ISO 22000 표준 인증 체계를 통과하였습니다라고 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 화장품의 독성이 약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평양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국가 단위가 감독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이런 체계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만이 이 상품이 장차 수출을 한다든지 국제시장에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품질 감독법의 가장 중요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화도 그렇고요. 중공업이든 경공업이든 종국에는 주민들 생활 안정이 최고여야 될 텐데요. 북한의 공업 정책은 이 경제 활동, 주민들 민생에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공업 정책이
그 좀 주민들이라든가 또 개별적인 공장이나 기업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이제 유연한 이 제도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요즘 특히 대립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공업 정책이 또 앞으로 변할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점들도 있을까요? 북쪽에서도 이제 기업이나 공장의 경영 전략, 실리, 수익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자본 유치도 해야 되고 무역 확대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환경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북한 지도부에서도 좀 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또 북한이 대외적인 개방이나 개혁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군 산업 쪽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그 투자가 될 것이고 그쪽에 집중도 되겠지만 앞으로 북한의 경공업이 다양성과 이제 품질 측면에서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전체적인 광업총 생산액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 더 이제 늘어나는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경공업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업을 살펴봤는데요. 이 발전의 혜택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동무들은 자신들이 헌신적인 노력과 투쟁으로서 비상방역전의 여진통으로 되고 있던 요진통? 오줌통 아니야? 나는 아픈 거 생각했는데 통증. 두통? 통증은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통증은 맞아. 중요한 대목이나 핵심을 가리키는 말로 북한에서는 요진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무 달라가지고 신기해요. 왜 요진통이야? 아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늘 공식 개막하죠. 우리 태극전사들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흘린 땀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성과 올리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많이 웃고 넉넉한 한가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일전망대는 다음 주 한 주 쉬고 10월 첫째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